네, 안녕하세요. 120회 정보관리기술사 권태용입니다. 네, 125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 4교시를 시작을 할 거고요. 어, 네, 4교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랑 다르게 다른 교시랑 다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의견들을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을 때도 좀 어려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해설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다음 시험을 준비를 잘 하시거나,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오픈 플랫폼의 개념과 주요 기술 오픈 API 제공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금융 환경의 변화로 최근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이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할지 당연히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픈 뱅킹이고요. 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이 개념 주요 기술인 오픈 API 제공 기능 이 세 가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출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출제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 오픈 뱅킹 정책이 좀 도입이 되었고요. 인프라 개방 그리고 법 정비 뭐 새로운 서비스업 신설 뭐 이런 내용들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2016년도부터 구축이 되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게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라고 여기 아래 그림에 나와 있고요. 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 뱅킹 시스템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 페이먼트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알맞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오픈 뱅킹의 가입자 2016년도 이후로 이제 가입자와 등록 계좌 수가 쭉 증가하고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라이브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이 오픈 뱅킹이나 뭐 오픈 플랫폼,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많이 나왔던 문제고 120회 정보관리 필사에도 나와서 이제 제가 잘 풀어서 합격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 API와 테스트 베드를 합쳐놓은 것이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다, 오픈 뱅킹이다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어떤 핀테크 기업에서 가지고 있거나 뭐 할 때 이 은행권에서 뭐 금융사나 은행권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오픈 플랫폼을 가지고 오픈 API를 제공받아서 이 핀테크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를 또 테스트 베드에서 이 오픈 API 기반으로 뭐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베드에서 테스트를 해본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테스트 공간이나 뭐 장비, 뭐 시스템, 뭐 가상화 단말이나 뭐 API 콘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테스트 베드이다 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물어본 주요 기술인 오픈 API. 이 오픈 API는 이제 오픈 뱅킹 플랫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지금 표고요. 보시면은 서비스 API가 총 7개가 있죠. 7개가 있고 인증 관리 API는 2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오픈 뱅킹 그 센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사실은 뭐 다른 뭐 여기 오픈 뱅킹 센터의 그 금융결제원이 아니라 뭐 코스콤, 뭐 이제 금투사는 이제 코스콤에서 만들어 놓은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API들, 서비스 API, 인증관리 API 이렇게 나눠서 뭐 정확하게 API가 맞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득점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밑에 작성해드린 그림은 이제 뭐 예시로서 이제 조금 넣은 내용이고요. 이런 예시도 답안에 작성을 하면 좀 더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또 서비스 API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관리 API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제공 기능을 물어봤는데 사실 오픈 플랫폼 제공 기능에 무엇을 작성해야 되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제공 기능, 어느 관점에서의 제공 기능을 써야 될지 이게 많이 좀 고민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오픈 API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어떤 API들이 있는지를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해서 어떤 제공 기능을 만들었다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이제 다 그 오픈뱅킹 사이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혹시 뭐 제가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REST API나 뭐 OAuth 인증, 뭐 HTTP 통신, 제이슨 방식 뭐 이런 것도 다음 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 인증 가운데 보시면 사용자 인증 쪽에 뭐 이게 제일 와닿는 뭐 제공 기능인 것 같은데 계좌의 일정 금액을 입금해서 고객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사용자 인증 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 1원씩 막 입금해서 1원을 입금해서 그 입금됐을 때에 뭐 이제 그 입금자 이름을 어디다 등록하면 고객 진위 여부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서비스들 많이 이용해 보셨죠?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앞에 내용들 가지고 답안을 좀 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의 개념이라는 걸 1단락을 잡았고 2단락으로 오픈 플랫폼의 주요 기술인 오픈 API 종류랑 예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뱅킹 센터에 있는 그 내용들 종류랑 그리고 예시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3단락에 오픈 플랫폼의 제공 기능 방금 말씀드린 조합한 제공 기능 그리고 뭐 기술 요소 관련된 기능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사단락은 이제 뭐 오픈 플랫폼 활용 뭐 기대 효과 뭐 이런 걸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맨 앞에 그냥 뭐 등장 배경을 먼저 넣어주시고 이제 2, 3, 4단락을 뒤로 밀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득점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오픈 API에서 좀 API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까 그 사이트에 나온 그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다양하게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조합된 제공 기능을 제시를 한다는 게 좀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개념과 개념도 뭐 구성 요소는 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키워드를 밑에 좀 써드렸어요. 뭐 이제 해설지에도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배포가 될 텐데 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 보면은 오픈뱅킹 센터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에서 좀 참조를 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사 같은 경우는 포스폼에서 좀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확인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오픈 API 기반의 금융 생태계 변화와 시점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오픈 플랫폼의 등장 배경이나 뭐 활용 기대 효과 뭐 이 사단락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를 좀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이론 그리고 샤논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이론과 샤논의 정리를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질문을 물어봤고요. 이제 정보이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샤논의 1정리, 2정리, 하틀리의 정리, 샤논 하틀리의 정리까지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제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샤논이 확립한 이 정보 이론이 좀 5G나 이런 요즘의 통신 분야에서 그런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적용이 되면서 뭐 신호 이론, 뭐 패턴 인식 이론, 언어 이론, 인공지능 이론 이런 이론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을 좀 해보면 5G 무선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용량, 그러니까 전송 속도, 성능을 높이려면 대역폭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800메가헤르츠대에서 뭐 이렇게 적어드린 대로 있고요. 5G 그리고 6G는 앞으로 이렇게 될 예상인데 보시면은 대역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대역폭이 늘어나야지 이제 뭐 통신 분야에서 이제 전송 속도가 좋아지고 데이터 전송 용량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이 정보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25회 정보관리기술사 1교시에 나온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 대역폭을 좋은 대역폭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자꾸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샤돈의 이론, 정보 이론 이게 좀 중요하다,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28년 하틀리 기초 작업을 좀 했고요. 1948년에 샤돈이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해내서 결국은 이 정보 이론이 나왔고 이 정보 이론 논문 안에 1정리, 2정리 그리고 샤돈 하틀리의 정리가 이제 다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고요. 정보원 부호화 정리, 채널 부호화 정리, 채널 음영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포함돼서 정보 이론을 이루게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 이론의 일단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보 이론의 개념이라고 하면 통신 시스템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정량화 및 그 처리, 전달 용량의 한계 및 기준을 설명하는 이론. 그러니까 이제 정보량과 채널 용량에 대한 이론이라는 건데요. 위를 좀 보면 정보와 갖는 양의 척도 엔트로피를 도입을 했다. 엔트로피 불확실성을 도입했다는 의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정보의 발생에서 전달까지 구조를 종합, 전송 오류, 잡음에 지배하는 메시지의 전송 확률을 연구하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데에 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이론에서 알아야 될 용어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구성을 보시면 정보량, 채널 용량, 엔트로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해서 먼저 정보량부터 보시면 정보량은 논람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량은 발생 확률의 반비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잘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보다 정보량이 많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이해를 좀 예시를 들어서 해보면은 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량이 많아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에서 뭐 양궁 같은 건 1등을 할 확률이 높지만 다른 종목에서 1등을 했다 하면 그런 정보가 더 이제 정보량이 많다라는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사실 그래프를 보시기 전에 여기 써드리는 수식을 먼저 볼게요.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이 처음에 i라는 게 정보량을 뜻하는 거고 이 xj가 들어가 있죠. 이 뒤에 있는 로그 a의 pxj, 이 pxj가 발생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xj의 발생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발생 확률이 올라갈 때마다 이 정보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비례인가 반비례인가 이거를 보시면 반비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 양수에서만 보시면은 이 0에서 1 사이 이쪽을 보시면은 이 X축이 지금 그 발생 확률이라고 할 수 있고 Y축이 정보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축의 발생 확률이 1에서 0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작아질수록 정보량은 점점 커지죠. 제일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A는 뭐 이게 A가 2이면 비트고 뭐 이제 그 알파벳 2이면 내추럴 유닛이다. 뭐 이런 좀 타입을 정하는 그런 파라미터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용량, 이 채널 용량이 중요한데 이 채널 용량은 사실 이제 샤론 하틀리의 정리에서 이 수식이 나올 거예요. 그때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다가 수식을 넣지 않았고요. 이론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한 최대 정보량이 되겠고, 채널, 이 통신로에서 수용이 가능한 데이터 통신 용량, 캐파시티가 되죠. 철자가 틀렸네요. 어쨌든 이 통신 용량이 되겠고, 그 다음 개념이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정보량의 기대값을 얘기를 하고, 기대값의 평균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평균 놀람의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수식을 보시면 발생 확률에 비해서 이 엔트로피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모든 사건이 비슷한 확률로 발생할 때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샤돈의 제1정리.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손실 압축 하한을 제시한 정보원 부호화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딩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평균 코드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죠. 되게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데 소스 코딩의 효율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평균 코드 길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샤논 제1정리입니다. 그래서 정보원 평균 부호 길이 L의 하한인 정보원 엔트로피가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수식이 지금 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샤논의 제2정리, 채널 부호화 정리입니다. 보시면은 정보 전송률이 R이고요. 그리고 채널 용량이 C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더 작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대역에 제한된 채널로 입력되는 정보 전송률 R이 채널 용량 C보다 작다면 에러율을 0으로 접근시키는 부호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에러율을 0으로는 할 수 없지만 0으로 접근시키는 부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밑에 보시면은 0으로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R이 C보다 크다. 이 내용은 반대로 입력되는 정보 전송률 R이 채널 용량 C를 초과하면 에러율은 어떠한 유한값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에러율이 유한값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게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밑에 의미를 또 적어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샤논 하틀리의 정리, 샤논의 제3정리라고 다른 말로 하는데 결국은 채널 용량 정리입니다. 보시면은 정보이론 관점에서 신뢰성이 있는 통신이 가능한 최고 전송률인 채널 용량에 대한 정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써드린 수식이 제일 중요한 수식 같은데 이 수식의 C가 채널 용량입니다. BPS를 얘기하죠. 초당 비트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W는 가용 대역폭, 그리고 S는 수신 신호 전력, N은 잡은 전력, 그리고 S에서 N을 나눈 값은 신호대 잡은 B, 데시벨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게 되는데 채널 용량의 의의는 사실 이 채널 용량의 한계를 대역폭, 수신 신호, 잡음 이 세 가지 파라미터로 표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제 비례랑 반비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잡음이 없다면, 의미를 보시면 잡음이 없다면 또는 신호 전력이 크다면 잡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잡음이 없다면 n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n이 줄어들면 s 바 n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s 바 n이 늘어나면 보시면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한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미의 두 번째에 써 있는 거, 이제 잡음이 있다면 대역폭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채널 용량 증가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 잡음이 있다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이제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n이 커지면 s바 n은 작아지죠. 오히려 분수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c는 c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채널 용량 증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안을 구성하는 전략은 뭐 그렇게 많이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물어본 게 많아서. 먼저 1단락에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 이론의 발전 과정, 아까 표로 드렸던 그런 내용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단락에 신호에 존재하는 정보량 측정 이론, 이 정보 이론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정보 이론의 개념을 써주시고, 3단락에 샤논의 제1정리, 2정리를 각각 써주시고 4단락에 이 샤논 하틀리의 정리를 써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좀 이 샤논의 정리 세 가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소개드렸던 수식들을 그대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의미를 또 잘 제시해 주시면 논리적으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함되는 키워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팩토리 적용을 통해서 생산 시간이 단축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기존 공정에서 제품 생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내용이 너무 길고 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좀
다른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사실 도식화를 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밑에 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모집단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은 여기 30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분.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30분과 5분으로 써주고 이 모집단에서 표본 49개를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을 했는데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은 28.5분이고 표준 편차는 5분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단 유의수준 5%, Z 0.05, 1.645다. 이것까지 딱 작성을 해주시면 도식화가 명확히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출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주요 기법인 통계적 가설 검정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계산까지 물어보는 문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좀 어느 정도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로 나온 것 같고요. 기출에서도 한 5번 정도 이제 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문제는 좀 생소해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면 이 Z검정 수식을 알아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식을 모르면 절대로 이제 풀 수가 없어서 다른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지식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개념을 써드렸고요. 표본에서 얻은 사실을 근거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 참 거짓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 방법,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써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기무가설 아까 전에 문제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라라고 했는데 가설을 설정하려면 그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기무가설은 이제 염가설이라고도 하고 차이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고요. 기각이 목표가 됩니다. 이 반박하고 싶은 사실을 가설로 설정을 하는 거죠. 반증을 하기 위해서. 반증 귀류법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무 가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이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 이걸 좀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무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이 대립 가설입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 실험 가설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을 하고요. 귀무가설과 반대로 채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입증하고 싶은 사실을 가설로 설정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서로 반대가 된다.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이 좀 이론이 맞겠죠. 네, 그런 개념들이 있고 또 알아야 될 개념으로 유의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무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치.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때 이것을 기각할 그 확률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 보통 0.05%로 하는데 그러면은 5%에서 0.05로 하는데 그 5% 정도의 오류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사실 이제 p 밸류하고 이제 비교가 되겠고요. 나중에는 이 p 밸류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표본이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고 이제 다음으로 검정 통계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정 통계량이 Z-스코어라고 하는 건데 표본 통계량의 모수 근접 수치라고 하고요. 여기 이 검정 통계량이 저희가 이제 이번 문제를 풀 때 사용할 그런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계치, 기각과 채택을 구분하는 검정 통계량의 값.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과 임계치를 비교를 해서 기각과 채택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뭐 기각력과 채택력, 이제 그 귀무가설 기각하는 검정 통계량 범위가 기각력이고 채택하는 검정 통계량 범위가 채택력인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임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Z검정 수식을 이거는 또 보시면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써드린 대로 Z0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 평균 및 모집단 표준 편차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수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의 절차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순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귀문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한다는 그런 설정부터 시작을 하죠. 설정을 하고, 두 번째로 통계 분석 방법을 이제 선택합니다. 뭐 검정 통계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검정 통계량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 과정은 그냥 뭐 크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3번 보시면 유의 수준을 결정한다. 유의 수준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막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거니까. 2번과 3번 다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4번 통계 분석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 P밸류를 계산하거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5번째로 임계치랑 검정 통계량을 비교를 해서 6번째로 귀무가설의 기각 채택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반증과 귀류법 가운데에 써드렸는데 귀무가설이 채택일 때 이 표본 관측지가 모순이다라는 그 내용이 반증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기각이 목표인데 채택이 됐어요. 근데 채택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가설로 설정했던 이제 뭐 이 표본 관측지 아까 49개였죠. 이게 모순이다. 라는 내용이 되고 사실 반대로 귀문가설이 기각이 되면 이 표본이 유의미하다, 유의 수준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런 절차로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또 이제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게 통계적 가설 검증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게 이제 단축 검정과 양측 검정입니다.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 단측 검정에는 또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으로 나눠서 크게 세 가지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스마트 팩토리 이 생산 시간 단축 사례에서는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단축이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검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축 검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좌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대립 가설이 이제 미만일 때, 이하일 때, 뭐 이럴 때는 좌측 검정을 사용을 하고 대립가설이 초과일 때는 우측 검정을 사용하고 대립가설이 같지 않을 때는 양측 검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개념 소개드릴 때 대립가설과 귀무가설 개념 소개드릴 때 뭐 차이가 없다는 걸 증명한다, 뭐 차이가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양측 검정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좌측이나 우측 검정, 단측 검정에 해당하는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좌측 검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절차대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일단 우리는 생산 시간이 단축됐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데 생산 시간이 단축됐다는 게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대립가설로 기존 생산 시간보다 스마트 팩토리 적용 후 생산 시간이 단축됐다. 이 대립가설로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존 생산량보다 스마트 팩토리 적용 후에 생산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귀문가설에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적용 후 생산 시간이 기존 생산 시간보다 작다가 대립가설, 밑에 대립가설이 되고요. 크거나 같다가 위쪽에 귀문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측 검정을 할 때는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이상이면 채택이 되죠. 귀문가설이.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기준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또 계속 그림을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번과 3번 절차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Z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할 거고요. 유의 수준 5%랑 임계치에 대해서도 지금 주어졌죠, 문제에서. 근데 좌측 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임계치가 1.645가 아니라 마이너스 1.645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네 번째 절차를 보시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Z 검정 통계량, Z 스코어를 계산을 할 건데 아까 앞에 이제 도식화했던 그림을 다시 가져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Z 검정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표본 개수가 49개니까 49를 넣으면 되고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5분, 그리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은 28.5 빼기 모집단 평균 30.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루트가 계산이 너무 쉽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참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이라는 게 이제 Z 검정 통계량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온 검정 통계량과 임계치 아까 마이너스 1.645를 비교를 해보는 게 다음 문제인데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딱 한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평균이 0이고 모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모평균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임계치가 Z 0.05가 마이너스 1.645 그래서 요 가운데에 지금 표시가 되고요. 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이 임계치보다 더 작습니다. 마이너스 2.1이 더 작죠. 그래서 이 지금 빨간 부분 어딘가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임계치 오른쪽에 있는 게 귀문가설에 대한 영역이고 왼쪽에 있는 게 대립가설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계치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이게 좌측검정이니까 기각력이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채택력이라 합니다. 이 기각력과 채택력은 귀문가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귀문가설이 기각하는 걸 기각력, 귀문가설이 채택하는 걸 채택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의수준 5%라는 게 여기 지금 표현된 이 색깔, 분홍 색깔 그 박스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의수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신뢰도. 그래서 1에서 유의수준을 뺐을 때 이 신뢰도가 95%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각력에 속한다. 비문가설의 기각력에 속한다. 이 Z 검정 통계량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단측 검정이었죠. 이 좌측 검정. 단측 검정 중에 좌측 검정. 이 기각력이 왼쪽에 있으니까 좌측 검정이고 저 오른쪽에 가게 되면 우측 검정이 되고 양측에 다 있으면 양측 검정인데 만약에 이게 양측 검정이면은 여기 유의 수준이 좌측 2.5%, 우측 2.5%로 계산을 해야 돼서 임계치도 0.05로 주어주면 안 되고 0.25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역시 이건 좌측 검정으로 이제 푸는 문제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택과 기각을 결정해주면 되는데 귀문가설 아까 세웠던 가설들을 보면은 기각력에 귀문가설 기각력에 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문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대립가설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스마트 팩토리 적용 후 생산 시간 이게 처음에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적용 후 생산 시간 이 표본 평균이 28.5분이잖아요. 그리고 기존 생산 시간 모평균 30분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28.5분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 더 단축이 됐다는 얘기인데 생산 시간이 단축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결론에 대해서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을 지금 설정하고 수립해서 검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작기 때문에 이 49개 표본으로 지금 관측을 했죠. 이 49개 관측치에 대한 통계가 유의하다, 유의 수준에 만족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귀문가설 기각으로 기존 생산 시간보다 좀 스마트 팩토리 적용 후 생산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그런 귀문가설이 거짓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참으로 되면서 더 단축이 된 게 맞다라고 검증이 완료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말 고득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밑에 좀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49개의 관측치라고 문제에선 주어졌었잖아요. 표본을 49개 샘플링 했었는데 49개가 아니라 이 표본 개수를 좀 줄여볼게요. 한 25개 정도로 줄여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루트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곱근 형태로 잘 표현되는 25로 표현을 했을 때 밑에 보시면은 이 표본 개수 빨간색에 지금 있는 표본 개수 이것만 25로 바뀌는 거죠. 49에서 25로. 그러면 25로 바뀌었을 때 5가 되고요. 루트 25니까 5가 되고 이걸 다 계산해 보면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5는 임계치보다 크죠. 그러면 크면은 귀문가설의 채택력에 속하고 있으니까 귀문가설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통계 가설이 유의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30개 이상 표본 크기에서만 이 Z검정 정품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30개 미만은 T검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음에 또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 구성하는 거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가설 검정에 대한 그 개념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1단락에 좀 구성을 해봤고요. 개념, 구성 요소, 절차, 수식. 그리고 2단락에 이 사례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 가설 검정을 수행했고 결론을 마지막에 보기 좋게 내줬죠. 4단락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문제만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를 보시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수식을 통해서 Z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1이다. 마이너스 2.1이라는 게 꼭 도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증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정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이 아닌 단측 검정, 좌측 검정이라는 걸 좀 포함해서 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뭐 그런 걸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이런 기본 키워드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키워드들, 규문가설, 대립가설, 뭐 Z스코어, Z검정 통계량, 유의수준, 뭐 P밸류, 뭐 임계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